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확인차 안에 서연을 미행하기로 했다. 그때 아내가 보였다. 낡은 빌라 앞 젊은 남자와 함께. 서연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괜찮아, 민준아. 부드러운 목소리. 남자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설마, 둘 사이에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서연이 나를 속였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내가 잘못 본 건 서연이 아니라 내 삶 전체라는 걸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읽어주는 새댁이에요. 젊은 남자와 아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알아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평안하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신지우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세무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40살의 평범한 구급 공무원. 결혼 4년 차. 아직 아이는 없지만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우는 시계를 힐끗 보며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아내 김서연이 늦는다고 했다. 최근 들어 서연의 퇴근 시간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었다. 심리상담센터로 이직한 지 석 달쯤 지났을까? 처음에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긴급 상담이래. 서연은 늘 그렇게 말했다. 지우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이 그런가 보다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니 시간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끔은 서운했다. 결혼 초만 해도 주말이면 함께 근처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현관 신발장 위에 걸린 서연의 외투를 보았다. 어제 입고 나갔던 베이지색 코트였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두꺼운 외투는 정리해야 할 시기였다. 지우는 옷걸이를 꺼내 코트를 정리하려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종이였다.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이 나왔다. 지우는 무심코 펼쳤다가 눈이 커졌다. 병원 입퇴원 기록서? 서류 상단에는 분명 종합병원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서연이 언제 병원에 입원했나 싶어 환자 이름 칸을 확인했다. 김민준 6세 남. 지훈의 손이 멈췄다. 민준? 누구지? 서연이 아니었다. 6세 남자아이. 그것도 서연과 같은 성씨였다. 지훈이 아는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는 없었다. 서연의 조카들도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성도 달랐다. 친정 쪽 일가 중에도 이런 어린아이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뭐지? 상담 사례와 관련된 자료일까?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서류 하단 보호자 연락처 항목에는 긴급 연락처라는 칸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 적힌 번호가 낯설었다.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지만 지훈이 아는 번호가 아니었다. 서연의 번호도
지훈의 번호도 아니었다. 심지어 서연의 친정 번호도 아니었다. 왜 서연 주머니에 이게? 지훈은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번 사유는 급성 장염 및 탈수였고 입원 기간은 3일이었다. 한 달쯤 전 날짜였다. 그때 서연은 주말 내내 집을 비웠었다. 긴급 상담건이라고 했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요일 밤늦게 돌아왔었다. 지우는 서류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일단 서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같은 성씨라는 게 묘하게 신경 쓰였다. 김민준, 김서연. 물론 김 씨가 흔한 성이긴 하지만 왜 하필 서연의 외투 주머니에 이 서류가 있을까?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오늘도 힘들었어?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응 좀. 뭐 먹을래? 내가 국 끓여놨는데. 아니, 괜찮아. 센터에서 먹었어. 서연은 눈을 감고 소파에 그대로 누웠다. 지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입퇴원 기록서에 대해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다. 저렇게 지쳐 보이는데 괜히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일 물어봐도 되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우는 그 서류에 대해 묻지 못했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다. 그리고 지우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물어보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묻기가 더 어려워졌다. 왜 진작 묻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지우는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주시에 가까웠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서연의 표정이었다. 서연은 늘 뭔가에 쫓기는 듯했다. 그리고 서연의 옷에서는 늘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병원 특유의 그 냄새. 손 소독제 정도가 아니라 옷에 밴 듯한 진한 냄새였다. 심리상담센터에서 그렇게까지 소독약 냄새가 날 이유가 있을까? 지우는 한 번은 물어볼까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수요일 저녁이었다. 서연이 귀가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은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향했다. 지우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응, 나야. 오늘은 괜찮았어? 잠시 침묵. 그래, 잘했어. 많이 힘들지? 또 침묵. 내일 아침에 갈게. 걱정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듯한, 보호하려는 듯한 톤이었다. 지우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전화를 끊고 들어온 서연에게 지훈이 물었다. 누구였어? 응? 아, 상담 관련 전화야. 매일 전화 오는 것 같던데?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응,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자주 연락이 와. 무슨 케이스인데? 말하기 좀 그래. 비밀 유지 때문에.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침대로 향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이었다. 서연은 또 긴급 상담건이 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갔다. 지우는 집에 혼자 남아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의 차 열쇠가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차를 두고 갔네? 이상했다. 서연은 늘 차를 몰고 다녔다. 상담센터가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불편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지하철역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했다. 그런데 왜 차를 두고 갔을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사실 그것은 핑계였다. 지우는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혹은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서연의 차 문을 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차 안. 뒷좌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우는 조수석 서랍을 열어봤다. 차량 등록증, 물티슈, 손 소독제,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조수석 발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매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유난히 크게 보였다. 지훈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은 플라스틱 자동차 장난감이었다. 빨간색 소방차.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장난감이었지만 지훈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 장난감? 지훈과 서연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친척 아이를 태운 적도 없었다. 서연의 조카들은 이미 중학생이었고 지훈의 조카는 고등학생이었다. 이런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 거지? 지훈은 장난감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 입퇴원 기록서가 떠올랐다. 김민준, 6세 남아. 그리고 낯선 남자의 전화번호.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지우는 장난감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병원 입퇴원 기록서, 낯선 전화번호, 그리고 이 장난감. 모두 6세 아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상담 사례 아이의 물건일 수도 있어. 지우는 스스로를 달랬다. 서연이 심리 상담사니까 아이를 상담하면서 차에 태웠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서연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서연이 퇴근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물론 상담 내용 자체는 비밀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느낌 정도는 공유했었다. 힘든 사례가 있으면 지훈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서연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오면 지쳐서 소파에 누웠고 씻고 나면 곧바로 잠들었다. 지훈과 대화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며칠 후 지훈은 서연의 일정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다이어리였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지훈은 커피를 마시다가 그 다이어리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일부러 들여다본 건 아니었다. 그냥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일단 본 이상 지훈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다이어리에는 여러 날짜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센터 회의,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같은 일반적인 일정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메모가 있었다. 야간 방문. 이 메모는 주말에도 평일 저녁에도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지우는 다이어리를 넘겨보며 확인했다. 한 달에 적어도 7, 8번은 야간 방문이 적혀 있었다. 야간 방문? 상담을 밤에 하나? 지우는 심리 상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밤늦게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지 의문이 들었다. 게다가 이렇게 자주? 거의 일주일에 2~3번 꼴이었다. 더 이상한 건 그 메모 옆에 작게 적힌 시간이었다. 2200, 2330, 100. 밤 10시, 11시 반, 새벽 1시. 이런 시간에 상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샤워를 마친 서연이 거실로 나왔다. 지우는 재빨리 시선을 거뒀다. 서연은 다이어리를 집어들고 침대로 향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결국 묻지 못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야간 방문이 뭐야? 라고 직접 물으면 다이어리를 엿봤다는 게 티가 날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지우는 대답이 두려웠다. 그날 밤부터 지우는 서연을 더욱 예민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매일 밤 10시,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벨소리는 진동이었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다. 서연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베란다나 안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요일 밤 지우는 넌지시 물어봤다. 요즘 매일 저녁에 전화 오는 것 같던데? 응? 아, 그래. 누구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상담 케이스 관련이야. 좀 특별한 경우라서. 특별한 경우? 응. 위기 개입이 필요한 케이스거든.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해야 해. 매일? 응. 그래야 안정이 돼. 서연의 대답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힘들겠다.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좀. 하지만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서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금요일 밤이었다. 서연이 또 10시에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다. 지우는 TV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응, 나야. 오늘은 어땠어? 잠시 침묵. 많이 무서웠구나. 괜찮아. 내가 있잖아. 또 침묵. 응,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조금만 더 견뎌줘.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톤이었다. 지우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어린아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6세 남아의 입원 기록, 차 안의 장난감, 야간 방문, 그리고 매일 밤의 전화. 모두 한 명의 아이와 연결되는 것 같았다. 김민준. 하지만 그 아이는 서연에게 어떤 존재일까? 단순한 상담 대상일까? 아니면 더 특별한 관계일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서연이 그럴 리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야. 상담사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라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서연은 또 나갔다. 긴급 상담건이야. 오후쯤 돌아올게.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서연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혼자 남은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볼까 하다가 그만뒀다.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오후 3시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좀 더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지우는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서연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상담센터에 있는 걸까?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서연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다. 얼굴도 창백해 보였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힘든 케이스라서. 무슨 일이었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말하기 좀 그래.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옷에서 또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리고 소매에는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무언가 빨간색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한. 옷에 뭐 묻었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소매를 내려다보고는 황급히 손으로 문질렀다. 아, 이거 그냥 물감이야. 센터에서 미술 치료하다가. 미술 치료? 응. 아동 상담할 때 쓰거든.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얼룩이 물감처럼 보이지 않았다. 더 진하고 더 어두운 색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서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병원 기록, 장난감, 야간 방문, 매일 밤의 전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옷의 얼룩.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새벽 2시,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확인해야 하나?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믿어야 할까? 4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연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우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지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지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대로 계속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직접 확인해야 할까? 지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불안감과 의심을 안고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지우는 그날 이후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감시에 가까웠다. 자신도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병원 입퇴원 기록서와 차 안의 장난감. 그 두 가지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김민준이라는 6세남아. 서연과 같은 성씨를 가진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의 눈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저녁마다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닫고 오랜 시간 대화하는 모습이 이제는 수상하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돌아올 때마다 서연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리고 서연의 옷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달랐다. 심리상담센터에서 이렇게까지 진한 소독약 냄새가 난리 없었다. 마치 병원에서 오래 있다 온 것 같은 냄새였다. 화요일 저녁 지우는 서연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응, 좀. 어떤 케이스 때문에? 서연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동 상담건이 하나 있어. 좀 복잡한 케이스라서. 아동? 응. 6살짜리. 지훈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6살. 김민준과 같은 나이였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워.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서연이 말하는 그 아이가 바로 김민준일 거라고. 수요일 오후 지우는 회사에서 심리 상담에 대해 검색해 봤다. 방문 상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야간 방문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그런데 서연의 다이어리에는 야간 방문이 일주일에 2~3번씩 적혀 있었다. 그것도 밤 10시, 11시, 심지어 새벽 시간대까지. 이게 정상적인 상담 일정인가? 지우는 의문이 들었지만 혹시 아동 상담의 경우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목요일 저녁 서연이 거실에서 문자를 확인하다가 지훈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화면을 껐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다. 마치 습관처럼. 누구 문자야? 응? 아, 센터에서. 일 때문에? 응. 서연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왔을 때 지우는 서연이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거라고 확신했다. 금요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지우는 거실에 놓인 서연의 가방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가죽 토트백. 서연이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지훈의 손이 떨렸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 지훈은 가방 지퍼를 열었다. 수첩, 볼펜, 립스틱, 손거울. 평범한 물건들이었다. 지훈은 안쪽 지퍼 주머니를 열었다.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종이가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였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 의뢰인 김서연. 김민준남 6세.
검사 목적 친자 관계 확인. 검사 날짜 20XX 년 10월 15일. 결과 수령 우편 발송 예정이주 소요.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김서영과 김민준. 친자 관계 확인. 손에 든 영수증이 떨렸다. 아니, 손 자체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친자 확인 검사.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서연이 6세 아이와 DNA 검사를 했다.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 의미는 명확했다. 서연에게 아이가 있는 건가? 결혼 4년 차.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둘 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미뤄왔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미 6살짜리 아이가 있었던 건가? 계산을 해보니 아이가 6살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 태어났을 것이다. 지훈과 서연이 만나기 전이었다. 결혼 전에 아이를 낳고 숨겼던 건가? 왜 지금 와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걸까? 양육권 분쟁? 아이 아빠가 나타나서 친자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가? 입퇴원 기록서에 적혀 있던 낯선 남자의 전화번호. 그게 아이 아빠의 번호라면? 지우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서류들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샤워 소리가 멎었다. 서연이 곧 나올 것이다. 지우는 재빨리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서연이 거실로 나왔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 일찍 자.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침대로 향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서연이 맞나?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병원 입퇴원 기록서, 마이너스 서연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차 안에 장난감 마이너스 아이를 차에 태운 적이 있다. 야간 방문 마이너스 아이를 보러 가는 것이다. 소독약 냄새 마이너스 병원에 자주 간다. 그리고 DNA 검사 마이너스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확인해야 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연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토요일 아침 서연이 말했다. 오늘 긴급 상담건이 있어서 나가야 해. 점심쯤 돌아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이 집을 나선 후 지우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서연의 차는 그대로 있었다. 서연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양이었다. 지우는 택시를 잡아 타고 말했다. 심리상담센터로 가주세요. 센터에 도착한 지우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센터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센터 출입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다. 지훈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걸어가기 시작했다. 센터에서 일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저 거쳐가는 곳이었다. 지훈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지우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서연이 버스에 올라타자 지훈도 같은 버스에 올랐다. 뒷좌석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점점 건물이 낮아지고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다. 서연은 한적한 정류장에서 내렸다. 지훈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다. 서연은 골목을 몇 개 지나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섰다. 4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녹이 슬어 있었다. 이곳이 심리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연이 올 만한 곳일까?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는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다. 잠시 후 건물 입구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젊은 남자였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다. 키는 중간 정도, 깡마른 체격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다. 남자의 표정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어때요? 어젯밤에 또 새벽 3시에 깨서 울었어요. 겨우 재웠는데. 남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서연은 남자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갈까요? 네, 지금 자고 있어요. 둘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입퇴원 기록서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 그리고 서연은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 남자와 대화하는 걸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둘 사이에 아이가? 1시간쯤 지났을까? 건물 입구에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급하게 걸어갔다. 병원에 가는 것 같았다. 지우는 건물만 바라봤다. 서연은 아직 안에 있었다. 그리고 1시간이 더 지났다. 오후 1시쯤 건물 입구에서 서연이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의 품에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아이는 서연의 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걸었다. 괜찮아, 민준아. 같이 있을게. 지우는 그 이름을 또렷이 들었다. 민준. 김민준.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계단을 내려왔다. 아이는 서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무섭지 않아. 이제 괜찮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달래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정말 엄마였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골목을 걸어 큰 도로로 나왔다.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애틋한 모습. 서연에게 정말 아이가 있었던 건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 믿을 수 없어서? 떠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훈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다.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서연이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장면만 계속 떠올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어떡하지? 서연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어떻게 못 본 척할 수 있을까? 지우는 그날 이후 며칠 밤을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서연이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준아라고 부르던 그 순간이 계속 재생됐다. 옆에 누운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숨소리.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숨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4년을 함께 잔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같았다. 월요일 아침 지훈은 거울을 보다가 놀랐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무리하는 것 같은데 쉬엄쉬엄 해.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따뜻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연이 다른 아이에게 보여줬던 그 따뜻함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다. 회사에 출근한 지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신대리, 괜찮아요? 요즘 좀 이상한데. 아, 미안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지우는 그렇게 대답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까? 지우는 둘 다 두려웠다.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고 부정하면 서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화요일 오후 지우는 결심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허강민. 대학 선배였다. 졸업 후 기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았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 나 지훈이에요. 신지훈. 오, 지훈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형,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강민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래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알았어. 언제 시간 돼? 오늘 저녁 가능하세요? 그래, 퇴근 시간 맞춰서 만나자. 저녁 6시, 지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강민을 만났다. 강민은 40대 중반답지 않게 단정한 외모였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오랜만이다, 지훈아. 네, 형. 그런데 무슨 일인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 사실은
그리고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병원 입퇴원 기록서, 차 안의 장난감, DNA 검사 영수증, 그리고 주말에 목격한 장면까지. 강민은 지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메모하지도 않고 그저 경청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서연에게 아이가 있는 건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지훈이 말을 마치자 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아, 너 지금 확신이 서? 네. 내 말은 내가 본 것만으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는 거야. 지훈은 멈칫했다. 하지만 DNA 검사 영수증도 있고 직접 아이를 안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라는 확신이 있어? 강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지훈아, 내가 이 일 오래 했잖아. 사람들이 의심으로 나를 찾아오면 열에 9은 자기가 본 것만으로 이미 결론 내려. 근데 막상 조사해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 그럼 형은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야. 다만 섣불리 결론 내리면 더 아프다는 거지. 특히 결혼 생활 같은 경우는. 강민은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일주일만 줘. 제대로 확인해 볼게. 감사합니다, 형. 근데 지훈아,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혹시 서연한테 직접 물어볼 생각은 안 해봤어?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물어봤자 대답해 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하지만 지훈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사해 줄 거야. 근데 기억해. 진실을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 그래도 괜찮겠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 일주일이 지훈에게는 지옥 같았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서연과 대화할 때마다 어색했다. 서연은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서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저 목소리가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금요일 오후 강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아, 나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네, 형. 언제요? 지금 시간 돼? 네, 괜찮아요. 지훈은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상사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카페에 도착하자 강민은 이미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왔어? 네, 형. 지훈은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강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를 지훈 쪽으로 밀었다. 열어봐.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월요일 오전 9시. 서연이 그 빌라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혼자였다. 두 번째 사진. 월요일 오후 12시. 서연이 그 젊은 남자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해 보였다. 세 번째 사진. 화요일 저녁 7시. 서연과 남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었다. 남자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서연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마치 부부처럼. 네 번째 사진. 수요일 새벽 2시. 건물 입구에 서연과 남자가 함께 있었다. 뒤에서 찍은 앵글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손이 서연의 어깨 쪽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친밀한 스킨십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다섯 번째 사진. 목요일 오전 10시. 서연이 아이를 안고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아이는 서연의 목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여섯 번째 사진. 목요일 오후 2시. 서연, 남자, 그리고 아이. 셋이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남자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가족의 모습이었다. 일곱 번째 사진. 금요일 아침 8시. 또 서연과 남자가 건물 앞에 함께 있는 모습.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지우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강민은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 동안 미행했어. 서연은 거의 매일 그 건물에 갔어. 때로는 혼자, 때로는 그 남자와 함께, 때로는 아이와 함께. 그 남자는 누구예요? 최태윤, 33, 프리랜서 디자이너야. 이혼 경력 있고. 이혼? 응. 2년 전에 이혼했어. 그리고 그 아이 김민준. 법적으로는 최태윤의 친자식이 맞아. 지훈의 눈이 커졌다. 친자식? 응. 근데 이상한 건 양육권이 전처 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정확한 건 더 확인이 필요한데. 강민은 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지훈아, 서연이 왜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미 법적으로 최태윤의 아들인 게 확정된 상태인데 말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지훈아, 내 생각엔 뭔가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 단순히. 형? 지훈이 강민의 말을 끊었다. 충분해요. 뭐? 이 사진들이면 충분해요. 지훈은 사진들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서연은 나를 속였어요. 4년 동안 그 남자랑 그 아이랑 가족처럼 지내면서. 지훈아, 잠깐. 성급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만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아이 돌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예요? 지훈아, 진정해. 서연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물어봐서 뭐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형.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훈아, 잠깐. 하지만 지훈은 이미 카페를 나서고 있었다. 사진들을 꽉 쥔 채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거리를 걸으며 사진들을 다시 봤다. 서연과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 서연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셋이 함께 있는 모습, 가족.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지훈은 한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다. 다리가 아플 때까지. 결국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다.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4년의 결혼 생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 모두 거짓이었을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이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다. 왜? 지훈은 중얼거렸다. 왜 말하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지훈의 뺨을 스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훈은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저녁 먹었어? 언제 와? 평범한 문자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하고. 걱정했잖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우는 그 걱정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미안.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향했다. 저녁은?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따라 들어오며 물었다.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리 없잖아. 얼굴 봐.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좀 피곤해. 내버려둬.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서연은 멈칫했다. 알았어. 쉬어.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거실로 나갔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출력해뒀던 서류가 거기 있었다. 이혼 서류. 지우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명란 앞에서 손이 멈췄다. 4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몇 달의 서연 모습도 떠올랐다. 지친 얼굴, 숨기는 듯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 본 사진 속 장면들.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쓸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관계는 곧 끝나야 한다는 것. 진실을 마주하고 결말을 준비할 때가 왔다는 것. 지우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니 언젠가는 서연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이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도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또 긴급 상담건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다. 오후쯤 돌아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거실은 고요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제 본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과 그 남자, 그리고 아이.
가족처럼 보였던 그 장면들. 이혼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하지만 막상 펜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다. 정리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서연의 서재 앞을 지나다가 지우는 멈춰섰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공간이었다. 서연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미 가방도 뒤졌고 다이어리도 봤다. 조사원까지 고용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서재. 책장에는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건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펜, 메모지, 클립 같은 문구류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상담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그런지 이름은 모두 가려져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다. 지우는 손잡이를 당겼다. 움직이지 않았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왜 잠가놨지?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 지우는 책상 위를 뒤졌다.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서랍 안, 필통 안, 책 사이.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지우는 드라이버를 가지러 갔다. 공구함에서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꺼내 서재로 돌아왔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알아야겠어. 지우는 드라이버를 자물쇠에 집어넣고 비틀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덜컹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랍을 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상자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은색 금속 상자였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상자에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방금 연 서랍보다는 간단한 구조였다. 지우는 다시 드라이버로 힘을 주어 비틀었다. 딸각. 상자가 열렸다. 지우는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와 종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책자였다. 아동 학대 피해자 심리지원 매뉴얼. 지훈의 손이 멈췄다. 아동 학대? 지훈은 책자를 집어들고 펼쳤다.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징, 트라우마 대응 방법, 긴급 개입 절차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황 발작 시 즉시 안정감 제공. 신체 접촉 거부 시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 것. 악몽 후 재확신 필요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기. 지우는 책자를 내려놓고 다음 서류를 꺼냈다. A사 용지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서툰 선으로 그려진 그림. 크레파스로 칠해진 색깔들. 그림 속에는 긴 머리의 여자와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 위에는 서연 선생님이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고 아이 위에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 선생님.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은 상담 기록지였다. 내담자 김민준 남 6세. 상담 시작일 20XX 년 7월 15일. 상담 사유 가정 폭력 목격 및 직접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보호자 최태윤 부, 친권자. 지우는 기록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내담자는 부모 이혼 후 모아 거주하던 중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함. 20xx년 6월 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긴급분리 조치됨. 현재 부와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 초기 상담 시 극도의 불안 증세 보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며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과도하게 놀람. 야간 수면 중 악몽을 자주 꾸며 분리불안 증세 심각함. 부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나 혼자서 아동을 돌보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 야간 공황 발작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보고서였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은 차마 오래 볼 수 없었다. 멍 자국이 있는 작은 팔 상처가 난 등,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의 어린 얼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해 아동 김민준 6세은 친모 김혜진 34세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친모는 이혼 후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아동에게 화풀이하는 양상을 보임. 친부 최태윤은 이혼 후에도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으며 아동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함. 현장 조사 결과 긴급 분리 조치 결정. 현재 친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 진행 중. 그러나 친모는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 정신과적 평가 및 법적 친자 확인 절차 진행 중.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DNA 검사. 그것은 서연과 아이 사이의 검사가 아니었다. 친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친자 관계를 부정하자 법원과 기관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검사였던 것이다. 지훈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친권 상실 심판 관련 서류, 임시 보호조치 서류, 그리고 최태윤이 작성한 진술서. 저는 이혼 후에도 제 아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양육권을 전 부인에게 넘긴 것은 당시 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지금 저는 좁은 빌라에서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민준이를 지키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김서연 상담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민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상자 맨 밑에는 서연의 개인 일지가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펼쳤다. 20xx년 8월 3일. 오늘 민준이를 처음 만났다. 센터에 최태윤 씨가 찾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처음에 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작고 마른 몸, 겁에 질린 표정. 내가 손을 뻗자 움츠러들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20xx년 8월 17일.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이 아이를 꼭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다.
20xx년 9월 5일. 최태윤 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빌라 월세도 밀려 있고 민준이 병원비도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쓴다. 센터 규정상 야간 방문 상담은 어렵지만 민준이가 밤에 공황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최 씨는 나에게 전화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20xx년 9월 22일. 지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이 많다. 하지만 민준이 엄마가 계속 아이를 찾고 있다. 어제는 빌라 근처까지 왔다고 한다. 최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만약 민준이 엄마가 내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집까지 찾아올 수도 있다.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지금은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20xx년 10월 7일. 민준이 엄마가 저 아이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친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번복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다. 법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요청했다.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최 씨와 민준이 그리고 민준이 엄마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xx년 10월 28일. 요즘 남편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뭔가 눈치챈 것 같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말하고 싶다. 하지만 민준이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오늘 새벽 2시에 민준이가 또 악몽을 꿨다. 최 씨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갔다. 민준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엄마가 또 때릴 것 같아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는 계단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울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라고 자책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당신은 좋은 아빠예요 라고 말했다. 20xx년 11월 15일. 지훈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 밤 두렵다. 민준이가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최 씨가 경제적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 포기할 수가 없다. 오늘 민준이가 내게 그림을 그려줬다. 나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고마워요, 선생님이라고 썼다.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 반드시. 지우는 일지를 덮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서연이 매일 밤 받던 전화. 그것은 바람난 상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 아버지의 긴급 요청이었다. 야간 방문.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공황 발작을 일으킨 아이를 돌보기 위한 헌신이었다. DNA 검사. 그것은 서연의 숨겨진 자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친모로부터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다. 강민이 보내준 사진 속 장면들. 서연과 최태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모습은 아이를 위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공원 벤치에서 셋이 함께 있던 모습은 가족 나들이가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새벽에 최태윤의 손이 서연의 어깨로 향했던 그 사진. 그것은 친밀한 스킨십이 아니라 지친 상담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몸짓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서연의 어깨에 묻은 먼지나 뭔가를 떼어주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 그것은 엄마가 아니라 학대받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상담사의 따뜻함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다. 서연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학대받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가고 위로하고 보호했다. 그러면서도 지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왜? 지훈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혹시 위험에 빠뜨릴까봐. 지훈은 일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다. 지훈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지훈은 중얼거렸다. 그가 의심했던 모든 순간, 서연을 믿지 못했던 모든 날들, 조사원까지 고용해서 미행했던 그 일주일, 서연은 지훈을 지키려 했는데 지훈은 서연을 의심했다. 서연은 아이를 구하려 했는데 지훈은 서연을 배신자로 몰았다. 지훈은 상자 안의 서류들을 다시 꺼냈다.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 서툰 선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마움이 느껴졌다. 상담 기록지. 서연이 얼마나 세심하게 아이를 돌봤는지 알 수 있었다. 최태윤의 진술서. 딸 하나 없는 경제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서연의 일지. 매일 밤 민준이를 걱정하고 지훈을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했던 서연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나는 정말 최악이야. 지훈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혼 서류를 꺼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강민에게 조사를 의뢰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서연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순간이 후회스러웠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과하지? 지우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아니, 이건 제자리에 두면 안 된다. 서연은 지훈이 이걸 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그리고 미안하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지훈은 상자를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엉망이었다. 서연이가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오해했다고? 그게 변명이 될까?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을 것이다. 서연이 보면 놀랄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지쳐있는 목소리였다. 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다가 지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얼굴이 울었어? 지훈은 대답 대신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은 당황한 듯 몸을 굳혔다. 여보, 무슨 일?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정말 미안해. 뭐가? 갑자기 왜 이래? 서연은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지우는 서연을 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나, 알았어. 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뭘, 알았는데?
민준이, 최태윤 씨, 그리고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서재에 있던 상자. 봤어. 미안해. 열어봤어.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랬구나. 미안해, 서연아. 나 오해했어. 내가 바람 피운 줄 알았어. 다른 남자가 있고 숨겨둔 아이가 있는 줄 알았어.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했던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원까지 고용했어. 널 미행하게 했어. 사진도 받았어. 진짜 나 최악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감당했어? 말하고 싶었어. 정말. 근데 민준이 엄마가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집까지 알게 되면 당신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내일인데 당신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지우는 서연을 다시 끌어안았다. 바보야. 우리 부부잖아. 함께 감당해야지. 서연은 지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널 믿지 못해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현관에서 서로를 꼭 아는 채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현관에서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있던 두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고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처음부터 얘기해 줄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7월이었어. 최태윤 씨가 센터에 찾아왔을 때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 아이의 몸에 있던 멍 자국,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최태윤의 절박함. 최 씨는 정말 좋은 아빠야.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았어. 좁은 빌라에서 둘이 생활하면서도 민준이한테 필요한 건 다 해주려고 애썼어.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민준이가 밤마다 악몽을 꿨어. 엄마가 때리는 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꿈. 새벽에 깨서 울고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최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밤마다 전화 받았던 거구나. 응. 처음엔 전화로만 도와줬는데 점점 심해져서 직접 가야 할 때가 많았어.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민준이 엄마가 계속 아이를 찾아다녔어.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 그 사람이 만약 내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 집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내가 도울게. 혼자 버티지 마.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준이는 지금 어때? 많이 좋아졌어. 처음보다는 훨씬.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 이제는 웃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조금씩 어울리고 있어. 다행이다. 최 씨도 요즘은 일이 좀 안정됐어.
디자인 프로젝트 몇 개 딴에서 수입이 생겼대. 곧 그 좁은 빌라에서 나와서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우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최태윤 씨 만나봐도 될까?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왜? 그냥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오해했던 것도 사과하고. 오해는 최 씨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다음 주말에 같이 갈까? 민준이도 만나보고. 그래도 돼? 응. 민준이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 당신이 함께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토요일 지훈과 서연은 함께 그 낡은 빌라를 찾았다. 지훈은 몇 주 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연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태윤이 나타났다. 선생님 오셨어요. 그리고 최태윤은 지훈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제 남편이에요. 신지훈이라고 하는데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최태윤이 90도로 인사했다. 지훈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방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민준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민준아, 선생님 오셨어. 최태윤이 부르자 구석에 있던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민준이를 가까이에서 봤다.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작고 여려 보였다. 큰 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안녕, 민준아. 선생님이야. 서연이 다가가자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선생님, 민준이는 서연에게 달려와 안겼다. 서연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잘 지냈어? 응. 오늘은 선생님 남편분도 같이 왔어. 인사할까? 민준이는 지훈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민준아. 나는 지훈 아저씨야. 민준이는 서연의 뒤에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아, 그림 잘 그린다며? 아저씨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으로 가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다. 크레파스로 그린 무지개 그림이었다. 서툰 솜씨지만 색깔이 밝고 예뻤다. 우와, 정말 예쁘다. 민준이가 그린 거야? 응. 민준이 그림 진짜 잘 그리네. 아저씨는 이렇게 못 그려. 민준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지우는 최태훈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맡은 디자인 프로젝트 이야기, 민준이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다음 달에는 이 빌라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투룸을 알아보고 있어요. 민준이한테 방 하나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최태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났다. 민준이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권 상실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는 법적으로도 민준이한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최태윤이 서연을 바라봤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민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법적 절차도 심리 치료도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서연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태윤 씨가 포기하지 않고 민준이를 지켜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 정말 대단해. 뭐가? 저렇게 힘든 케이스를 혼자 감당했잖아. 혼자는 아니었어. 센터 동료들도 도와줬어. 그래도 대단해. 서연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더 든든해. 그 후로 지훈은 주말마다 아동 후원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연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일 자체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학대받은 아이들, 방임된 아이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을 만나면서 지우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오늘 민준이 봤어? 어느 일요일 저녁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이 물었다. 응,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대. 민준이가 자기 방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어. 다행이다. 민준이가 당신한테 이거 전해달래. 서연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림 위에는 지훈 아저씨, 서연 선생님, 아빠,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대.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래. 나도. 민준이 좋아. 지훈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곳에 부부는 과거의 침묵과 오해를 서서히 털어냈다. 서연은 이제 지훈에게 자신의 일을 공유했고 지훈은 서연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힘든 케이스가 있으면 함께 고민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다.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서로를 믿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말했다. 서연아, 응? 미안해. 그때 널 믿지 못해서. 또 그 얘기야?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 한 번만 더 말할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널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줘서.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 배웠잖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 앞으로는 뭐든지 얘기하자. 힘든 것도 기쁜 것도.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4년 전 결혼할 때 했던 약속.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제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후 민준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최태윤의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민준이는 자신의 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지훈 아저씨, 여기 봐요. 민준이는 이제 지훈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민준이의 얼굴은 환했다. 몇 달 전 처음 봤을 때의 그 겁먹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준아, 소원 빌었어? 서연이 물었다. 응. 무슨 소원 빌었는데?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민준이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다. 민준이 많이 좋아졌지? 응.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아.
치유에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사랑과 안정감이 있으면 아이들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해.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도 그 치유의 일부였어. 우리 모두가 그랬지. 최태윤 씨도 나도 그리고 이제는 너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여보. 응? 고마워. 함께 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옆에 있게 해줘서.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잘 이겨냈지? 응. 우리 잘했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어린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도 함께 치유되었다. 의심과 오해로 얼룩졌던 관계는 이제 신뢰와 이해로 채워졌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배웠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에는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해보다 대화가 먼저여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죠.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결국 또 다른 관계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읽어주는 새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